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현자타임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남은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남은 이제 행복한 인생을 이제 즐기시면 됩니다. 물론 잘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수능이 끝나고 대충 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 정도를 살아보니까 이 수능이란 게 인생을 완전히 결정할 정도로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못 보셨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말고 본인이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면 가장 남은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서 고민을 해보시면 분명히 앞으로 좋은 결과 있고, 인생 끝 아닙니다. 수능 이후가 진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혹시나 못 쳤다고 하더라도 잘 친 분들은 기분 좋게 이제 신나게 노시면 되고, 못 친 분들은 못 친 분대로 너무 이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일단은 합리적으로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전략을 짜면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회문화 시험을 봤는데 9월이나 6월에서의 경향이랑 거의 똑같이 나온 것 같아요. 도표 문제는 특히 6월이랑 9월에 나온 유형이 그냥 그대로 나왔습니다. 가설 설정 있었고요. 그다음에 성비 불균형 문제 있었고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그 복지제도랑 관련해서 가중평균을 물어보는 문제가 또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 구조랑 관련된 얘기, 노령인구, 노인인구, 부양인구, 유소년인구, 총인구, 이걸 가지고 비율을 계속 물어보거나 뭐 연도에 따라서 이 비율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연도별로 노후율을 이렇게 따로따로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도표 문제를 6월, 9월 모평을 충실하게 분석하고 그런 거랑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유형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타임 어택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죠. 역시 타임 어택이 진짜로 심했어요. 저도 이 문제를 풀어보고 지금 한번 해설을 해드리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30분 안에 푸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저야 익숙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더 빨리 풀었겠지만, 그런 거랑은 별개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느껴보면은 30분 안에 푸는 게 분명히 어려웠을 거예요. 문제가 많이 밀린다는 느낌을 받았을 거고, 특히 중간에 개념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 문제들에서 좀 빡세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수 있겠습니다. 일컷은 지금 분위기를 보아하니 한 47점이 정말 최상선이고 가장 높은 선이고, 그 밑으로는 한 41점에서 42점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 느낌에는 44점에서 한 47점 사이로 나오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굳이 잡자면 45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솔직히 예상 의미 없어요. 그렇죠? 실제로 나오는 걸 봐야지 아는 거니까, 제가 또 등급컷 맞추는 거에서 또 펠레기 때문에 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 해설을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문제 해설 1번부터 끝까지 저랑 같이 한번 쭉 복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학년이신 분들, 예비 고3이신 분들은 이 수능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향을 파악한다라는 의미에서 꼭 이 해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봐보시길 바라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번 보죠. 밑줄친 기억 디귿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에 대한 아주 평이한 문제입니다. 예로부터 옹기는 음식의 발효와 저장을 위해 사용됐다라고 나와 있죠. 옹기가 음식의 발효와 저장을 위해 사용됐어요. 사용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이죠, 당연히. 사용한 사람이죠, 당연히.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인간이 주체로서 한 행동이죠, 사용이란 것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사회문화현상이 되겠습니다. 니은 같은 경우에는 흙알갱이의 크기 차이로 인해 표면에 미세한 기공이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 차이로 인해서 표면에 미세한 기공이 형성된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자연현상입니다. 여기에 사회문화현상이 인간의 의도가 전혀 개입되지가 않았죠. 디귿, 마이너스 1도씨 상태에서 김치의 유산균 개체수가 적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발견했다. 발견이란 건 누가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인간이 하는 겁니다. 인간의 의도가 개입된 발견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사회문화 현상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기업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사회현상에 비해 벌써 틀렸죠. 사실은 사회현상 가지고 비교하고 있으니까 인과관계가 명확하다. 사회현상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니은과 같은 현상은 기역과 같은 현상에 비해 특수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니은은 자연현상인데 자연현상이 특수성이 강하게 나타나요? 전혀 아니죠. 3번 니은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 사회현상과 달리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할 수 있다. 둘 다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도 틀렸고 4번 기역과 같은 현상은 사회현상은 니은, 디귿, 자연현상, 사회현상과 같은 현상과 달리 니은, 디귿을 같은 현상이라고 파악하고 있네요. 벌써 틀렸습니다. 가치 함축적이다. 사회현상이 가치 함축적인 건 맞습니다만 니은, 자연현상이 가치 함축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기역, 디귿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기역, 디귿, 사회 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자연현상은 뭐가 적용되죠? 필연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가나 사례에 나타난 정보사회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6월 평가에도 9월 모의 평가에도 정보사회랑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고요. 역시 수능에도 어김없이 출제가 됐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갑은 유명인의 1인 방송 채널에서 과장된 사용 후기를 우연히 보고 해당 제품을 구매했으나 품질이 방송 내용과 달라서 당황하였다. 1인 방송 채널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정보를 얻었는데 그 정보가 실제랑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1인 방송이라고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뉴미디어죠. 이 뉴미디어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 주지 못한다. 따라서 정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정보의 신뢰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을은 절찬리에 상영 중인 영화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알고 이를 다운로드하여 친구들과 공유하였다. 이거 저작권을 어긴 문제죠. 다른 말로 하면은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침해가 이루어진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1번 가는 정보기기에 대한 과도한 의존 양상에 해당한다. 정보기기에 대한 과도한 의존 양상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스마트폰 중독이라든지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맨날 인터넷만 하고 있는 인터넷 중독 현상이라든지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가는 그런 거랑 관련이 없죠. 2번 가는 비판적 정보 수집 분석 능력 함양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거를 흔히 이거 생활과 윤리에서 보통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죠.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정보 사회에서 등장한 뉴미디어를 접할 때 이 미디어의 정보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냥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일반적으로 얘기하고요. 그중에서 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 정보가 실제로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진위 여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이 정보를 재가공하는 것, 즉 편집하는 것도 미디어 리터러시의 어떤 능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겠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정보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태도 혹은 능력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3번 나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양상에 해당된다. 나에서 지금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건가요? 뭔가를 유출했다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개인정보를 유출했냐?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지금 유출한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화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나는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환경 구축을 하는 것 그것은 나하에 제시된 어떤 예시랑은 지금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환경 구축이라고 하면 노인분들이 아무래도 미디어 리터러시가 가장 떨어지죠. 정보 격차가 노인분들이랑 청소년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나고요. 왜냐?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정보 기기도 없고 정보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정보 격차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건데 이 노인분들에 대해서 환경 구축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분들에게 미디어 기기,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줄 수 있고 한편으로는 그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 그런 것들도 다 환경 구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나는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5번 가나는 모두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거짓 정보의 유포로 인해 발생할 것이다.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지금 가랑 나가? 딱히 그렇다고 보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짓 정보의 유포랑 관련된 내용들 거짓 정보의 유포랑 관련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가에 해당이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보통 거짓 정보의 유포가 익명성 때문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에서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요 선지에 어느 정도는 해당된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게 익명성을 바탕으로 했느냐라고 보면은 1인 방송 채널은 가끔씩 보면은 이름 걸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신상 정보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익명성을 바탕으로 했다고 하긴 좀 그런데 어찌 됐든 거짓 정보에 6% 인한 건 가가 맞습니다만 나는 거짓 정보랑 관련된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5번도 틀리게 됩니다. 3번입니다.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땡땡 환경보호 단체 회원들은 해양 오염물을 줄이기 위해 매달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 작업 및 해양 생태 보호 캠페인 활동을 하였다. 시민단체 회원들이네요. 근데 이 시민단체 회원들이 뭘 했냐? 지금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 작업 및 해양 생태 보호 캠페인 활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회운동에 관한 문제죠. 사회운동이란 게 뭡니까? 어떤 구성원들이 자신들만의 이념을 가지고 그 이념을 사회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할 때도 있고 사회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할 때도 있고 지속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걸 우리가 흔히 사회운동이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환경보호단체 회원들이 하는 환경 관련한 캠페인이라든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사회운동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내용을 보면 사실 이거는 지금 우리 사회가 변동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으니까 우리 사회의 기본 체제는 인정하면서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지금 환경에 대한 태도 그리고 제도 혹은 법 이런 것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거랑 관련된 사회운동이 보통 환경운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굳이 따지자면 사회운동 중에는 개혁적 거혁이라고 되어 있네요. 개혁적 사회운동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나 같은 경우는요. 세모세모 프로 구단이 감독 인사를 단행했다는 소식을 경기 중에 들은 일부 열혈 관중들이 막 의도를 한 게 아니고 옛날부터 준비하거나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경기 중에 뭔가를 들었어. 그래가지고 불합리한 인사 결정 방식에 항의하며 경기 직후에 돌발적으로라는 표현도 확실하게 적혀 있네요. 돌발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사회운동의 일반적인 특징은요, 여러분. 조직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벌이는 운동을 사회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순간적으로 돌발적으로 항의를 했다. 야, 너 나가! 감독! 바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사회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 이거는 사회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뭐랄까요. 사람들의 어떤 행동? 행위? 어떤 집단적 행위? 이런 거에 해당되겠습니다. 동그라미 단체는 왕정과 신분 제도를 폐지하고 선거를 통해 그리고 왕정과 신분 제도를 폐지한다. 선거를 통해 민주정부를 수립하고자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시위를 전개했다. 이건 뭡니까? 사회운동 중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혁명적 사회운동에 해당되는 거죠. 혁명적 사회운동. 혁명적 사회운동이 뭡니까? 지금 이 사회의 기존 체제는 왕정이에요. 그리고 신분 제도인데 이거를 폐지하자는 거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반에 있는 체제를 완전히 바꿔버리자. 어떤 걸로? 민주주의로 완전히 바꿔버리자라는 얘기를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급진적으로 사회를 바꾸자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건 혁명적인 사회운동에 해당이 될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표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지속적으로 시위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단체에서 계획적으로 이념을 가지고 추구를 해야 될 겁니다. 추진을 해야겠죠. 사회운동을.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은 민주주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1번 가에는 사회구조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자 하는 사회운동이 나타난다.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굳이 따지면 개혁적 사회운동인데 딱 봐도 사회구조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를 조금 요 정도 법이나 제도 같은 걸 바꾸자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인식을 바꾸자고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사회구조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자고 얘기하는 혁명적 사회운동은 아닌 겁니다. 2번 나아에는 일부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운동이 나타난다. 이거 사회운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3번 다에는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항하기 위한 사회운동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항해서 이 사회 변화를 늦추자 혹은 지금 상태를 유지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건 보수적 사회운동의 분류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운동의 분류는 기본적으로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혁명적 사회운동, 개혁적 사회운동, 보수적 사회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동적 혹은 복고적 사회운동 요거 4개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 사회운동을 얘기하는 이런 선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다는 혁명적 사회운동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다에는 개혁이랑 혁명적 사회운동에는 나와 달리 사회운동이 아닌 것과 달리 체계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집단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사회운동이 나타난다. 이거 맞습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념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어요? 환경주의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환경을 소중히 하자라는 그런 이념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다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둘 다 사회운동에 해당되고 체계적인 조직 바탕으로 하고 있을 거고요. 집단의 이념도 실현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5번 나다에는 가와 달리 사회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회운동이 나타난다. 지금 다 같은 경우에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가 같은 경우도 글쎄요. 지금 여기는 캠페인이라고만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정확히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마도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환경단체들이 하는 행동을 생각하면 아마 제도나 법도 개선하자고 주장하지 않을까라고 추측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에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가는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다는 확실해요. 그렇죠. 사회의 불합리한 왕정체제, 신분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게 맞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역시 사회운동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사회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5번이 틀리게 되는 거죠. 4번 풀어보겠습니다. 가불의 문화이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외국에서 유학을 온 일부 학생들이 종교 의례에 참석하기 위해 특정 요일에 수업에 결석하는 모습을 보고 자국의 생활 양식에 비해서 뒤떨어진 문화라고 생각을 했다. 다른 문화를 뒤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 어떤 문화 평가의 기준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자국의 문화가 문화 평가의 기준이에요. 자국에 비해서 다른 나라의 어떤 생활 양식은 뒤떨어진다, 열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태도. 이거 뭡니까?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됩니다. 그냥 자문이라고만 적을게요. 이주민인 신입사원이 자신이 속한 문화권에서는 술을 마시거나 접촉하는 것을 금기시한다며 우리 문화에선 이래. 그러면서 술 판매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하자 관리자 을은 그 금기가 해당 문화권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임을 인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당연히 상대주의적 태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의 문화를 그 고유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1번 갑의 태도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문화 정체성을 성실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받는다. 이건 뭡니까? 자문화 중심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문화 사대주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2번 을의 태도는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 이건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되는 건데 을은 자문화 중심주의 아니고 상대주의죠. 3번 갑의 태도는 자문화 중심주의는 상대주의와 달리 각 사회의 문화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는 게 아니죠. 각 사회의 문화는 평가가 가능한 우열이 있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 우에 해당되는 우월한 문화에 해당되는 건 우리 문화고요. 자문화 중심주의에서는 4번 을의 태도 상대주의는 갑의 태도 자문화와 달리 문화의 다양성 확보에 유리하다. 이게 상대주의의 특징이 맞죠. 5번 가불의 태도는 모두 특정 사회의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이거 문화 절대주의의 태도인데 문화 절대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랑 사대주의를 포함하죠. 이 문화 절대주의는 이 을은 상대주의고 문화 절대주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5번은 틀렸습니다. 자, 5번 문제 왔죠? 가설 검증 문제. 뭐 6월,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전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약간 조금 느낌이 다르게 나오긴 했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보는 이 가설 검증에 관한 문제는 보통은 이 칸 안에다가 사람 숫자가 적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독립변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막 사람 숫자를 다 더해가지고 집단 두 개를 나눈 다음에 그 집단 안에서 뭐 종속변수의 정도가 높은 사람들을 분자로 하고 맨 밑에는 그냥 그 집단의 모든 사람의 숫자를 다 더한 걸 분모로 해가지고 비율을 비교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가설을 검증하는 문제가 지금까지 나왔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평균으로 나왔습니다. 평균. 사실은 오히려 이게 훨씬 더 풀기 쉬워요. 그래서 그냥 한번 따라와 보시면 됩니다. 독서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및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그럼 독립 변수 뭐죠? 독서 프로그램의 교육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지금 독립 변수가 되겠고요.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그리고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요거 두 개가 종속 변수 되겠습니다. 초등학생이 모집단이죠. 이거 확실히 기억하시고요. 연구 가설 보죠. 가설일은 안 나와 있어. 가설이는 독서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이거는 확실히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잘 나와 있고요. 연구 설계 자료 수집. 땡땡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각 1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제비 뽑기를 통해 학년별로 50명씩. 이거 3학년이랑 6학년
이거 전혀 구분 안 하고 그냥 반반으로 나눠 버렸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학년별로 50명씩 확실하게 집단 구분해 줬습니다. 1개월간 A 집단에는 독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B 집단은 평소와 같이 생활하게 하였다. 아, A 집단에는 의도적으로 독서 프로그램을 적용했어. 독립 변수를 조작했어. B 집단은 독립 변수를 조작하지 않았어. 그러면 A 집단이 실험 집단, B 집단이 통제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A 집단이 실험 집단, B 집단이 통제 집단 이렇게 적어가지고 인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적용 전후에 검사자를 사용하여 검사지를 사용하여 스트레스 정도와 자아 존중감 정도를 스스로 평가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종속 변수를 측정한 거죠. 독립 변수를 바꿔보고 1개월 동안 독립 변수를 바꾼 상태로 통제 집단, 실험 집단 나와서 실험 진행하고 그 다음에 종속 변수를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체크해 보면 되겠죠. 이 실험법에서는 항상 사전조사랑 사후검사가 필요하죠. 사전검사랑 사후검사가 뭘 위해서 어떤 변수를 조사하는 그런 조사입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겁니다. 뭐예요? 사전검사랑 사후검사는 철저하게 종속 변수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사전검사랑 사후검사는 항상 종속 변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표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가설 2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가설 2가 이 표상에서 수용되는지 아니면 기각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확실하겠죠. 사실 이런 문제를 볼 때는요, 여러분,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보고 오시는 게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바로 체크해 봤습니다. 이걸 체크해 보면요. 뭐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이런 선지도 있고 뭐 종속 변수랑 관련된 선지도 있고 결국은 이 중에서 무조건 하나는 가설 검증에 관한 선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차피 가설 검증을 하긴 해야 되니까 그냥 미리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가설 2가 수용되는지 기각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독서 프로그램이라는 독립 변수는 초등학생의 자아 존중감, 이 종속 변수를 향상시킬 것이다, 업해줄 것이다,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밑에서 일단은 독서 프로그램을 사전 사후에 나눠서 지금 이 종속 변수에 자아 존중감이라는 이 종속 변수에 대해서 사전 사후 검사를 했고요. 독서 프로그램을 적용한 집단, 즉 A라는 집단, 그리고 독서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은 집단, 즉 B라는 집단이 지금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3학년, 6학년에서요. 그럼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이 자아 존중감 파트에서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스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이 자아 존중감 파트에 대한 가설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사전 검사했어요. 그러니까 3학년에서 지금 실험 집단에서 독서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봤더니 사전이랑 사후랑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얼마 차이 났죠? 0.4라는 차이가 났어요. 0.4. 여기서 여기까지 0.4라는 차이가 났습니다. 통제 집단 한번 보죠. 얘네는 실험을 적용 안 했어요. 근데 사전 검사랑 사후 검사를 해봤더니 0.3이라는 차이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실험을 한 집단이랑 실험을 안 한 집단이랑 차이가 0.1밖에 안 나요. 그쵸? 0.1배. 심지어 사전 검사 때는 똑같았는데 사후 검사 때 이제 사후 검사가 되니까 지금 0.1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사실 느낌상으로만 봐도 왜 실험을 한 집단이랑 안 한 집단이랑 차이가 이거밖에 안 나지? 라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이것만 봐도 이 가설은 기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6학년을 봐도요. 사실은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6학년을 봐도 지금 실험 집단은 지금 0.1이 감소했고 자아 존중감이 통제 집단 같은 경우에는 똑같단 말이죠. 0.1 차이 나고 0.0 차이 나고 아예 차이가 안 나고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상 차이가 거의 안 난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가설은 기각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제 선지를 한번 보죠. 선지 기억은 실험 집단, 니은은 통제 집단이다. 기억이 뭔데요? 기억을 찾아보니까 3학년, 6학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3학년에만 지금 실험을 시행하고 6학년에는 실험을 시행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3학년 중에서도 실험을 한 집단, 6학년에서도 실험을 한 집단, 3학년에서도 실험을 안 한 집단, 6학년에서도 실험을 안 한 집단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학년을 실험 집단, 6학년을 통제 집단이라고 얘기하기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리을은 모두 종속 변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디귿, 리을, 스트레스, 자아 존중감 이거 둘 다 종속 변수 맞죠? 위에서 지금 스트레스랑 자아 존중감 지금 종속 변수로 얘기를 했었죠. 가설에도 보면 분명히 독서 프로그램의 독립 변수, 자아 존중감이 종속 변수라고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한 걸 보면은 실험을 해 가지고 어떤 걸 조작했냐를 보시면 되는데 실험을 하는 걸 통해서 지금 독서 프로그램이란 걸 조작을 해 줬단 말이죠. 그러면 독서 프로그램이 당연히 독립 변수일 것이다. 어떤 가설에서도 이걸 쉽게 추론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는 거죠. 디귿 리을의 경우 기억의 B 집단은 니은의 B 집단과 달리 독서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았다. 리을이 뭔데? 자아 존중감에서 기억의 B 집단, 통제 집단은 니은의 통제 집단과 달리 독서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았다? 아니, 이 기억의 B 집단이랑 니은의 B 집단은 둘 다 통제 집단이에요. 통제 집단. 그러니까 아무런 실험을 진행하지 않은 집단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독서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았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아닌 거죠. 리을 가에는 독서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것이다가 들어갈 수 있냐? 아, 그러면 초등학생의 스트레스가 종속 변수에 해당되는 거니까 디귿 스트레스 부분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크해 보면 아시겠지만 통제 집단은 확실히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3학년이든 6학년이든 숫자 자체가 0.1 차이밖에 안 나죠. 이건 안 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실험 집단으로 넘어가 보면 스트레스가 사전 사후에 확실하게 1.0이나 차이가 나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확실히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6학년의 실험 집단에서도 확실히 0.9만큼이나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가에 지금 독서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가, 독서 프로그램의 실행이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음의 관계를 갖는가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확실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왜냐? 이거 지금 가설 1이랑 2랑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료 분석 결과는 표와 같으며 가설 1과 가설 2 중 하나만 수용되었다. 근데 아까 방금 우리가 봤잖아요. 가설 2는 확실히 수용되지 않았다라는 거, 기각됐다라는 거 확인을 했으니까 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수용되는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것이다. 이게 수용되었는가라고 지금 물어보는 건데 확실히 수용이 됐단 말이죠. 실험 전과 실험 후가 확실히 종속 변수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을은 맞는 선지가 될 수 있겠죠.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본다라고 했으니까 실제론이랑 명목론에 관한 문제겠죠. 가불의 관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자각 수준, 개개인의 의식 수준이 국가 전체의 환경오염의 정도를 결정하는구나. 국민 각자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환경보호를 실천해야 되는구나. 이거 명목론이잖아요. 국민 개개인의 의식이 결국은 사회의 속성을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의식을 바꾸는 게 사회 문제 해결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명목론에 해당되겠습니다. 을 국가별 환경오염의 정도는 사회 개별 구성원의 생활을 환경 친화적으로 유도하는 국가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럼 국가의 제도와 국가의 법이나 국가의 구조가 결국은 개인의 의식을 좌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개개인의 의식보다는 사회 전체 분위기가 결국은 개개인의 의식을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론에 해당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갑의 관점 명목론은 사회의 특성이 개인의 특성으로 환원된다고 보죠. 틀렸습니다. 을의 관점 실제로는 개인이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본다. 그렇죠. 실제로는 사회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3번 갑 명목론은 을 실제론과 달리 개인이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가지나요? 아니요. 명목론은 개인은 사회가 없어도 존재 의미를 가집니다. 오히려 사회가 개개인의 특징에 의해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합당한 거죠. 그래서 3번은 틀린 거고 을의 관점, 실제로는 명목론과 달리 사회현상이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다? 아니죠. 개인은 사회에 의해서 구속당한 존재다라고 실제로는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틀렸고요. 5번, 가불의 관점, 명목론, 실제로는 모두 개인의 자율성이 사회 구조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 이거는 명목론의 입장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제시된 일탈이론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낙인이론, 머튼의 아노미론, 차별교제이론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하네요. 흔한 일탈이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중학생이었던 A와 B는 가벼운 장난을 하다 친구를 다치게 한 일로 문제아라는 소리를 들었다. 문제아라는 소리를 들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을 했다라는 뜻이죠. 낙인이론의 향기가 나는데 이로 인해 A는 스스로도 문제아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스스로도 문제아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뭡니까? 낙인이론에서 얘기하는 부정적 자아 정체성의 내면화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등학교를 다닐 때 폭력 사건 가해자로 그래서 2차 일탈을 계속 저질렀구나. 1차 일탈 가벼운 장난을 하다 친구를 다치게 한 일 때문에 사람들이 이 A에게 낙인을 찍어가지고 A와 B에게 낙인을 찍어가지고 그 중에서도 A 같은 경우에는 그 낙인에 의해서 부정적 자아 정체성이 내면화됐다. 그래서 2차 일탈을 계속 저지르게 되었다. 폭력 사건 가해자가 되었다라는 표현, 낙인 이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고등학교에 입학한 B는 경제적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프로 운동선수가 되어 가족을 부양하겠다는 결심을 한 뒤 운동에 매진하였다. 근데 여기서 이거 봐야죠. 경제적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럼 이거 확 느낌이 또 오지 않나요? 이것 때문에 압박감을 받는 거야. 계속 압박감을 받아 가지고 '내가 경제적 성공을 꼭 해야겠다. 그래 가지고 가족을 부양해야겠다.'라는 압박감을 받게 만드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사회적 목표라고 하죠. 사회적 목표. 사회적 목표가 사회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압박감을 준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고액 연봉을 받는 프로 운동선수가 돼야지만 사회적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기록 향상을 위해 금지된 약물까지 복용했다. 이 사람이 아마도 쉽게 프로 운동선수가 되기가 힘들었나 봐요. 그래 가지고 기록 향상을 시켜 가지고 프로 운동선수가 되려고 금지된 약물까지 복용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사회적 목표라는 게 개인에게 주어졌는데 제도적으로 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개인적으로 이 B한테 제도적 수단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탈을 저지르게 된 거죠. 사회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 이것 때문에 범죄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어떤 겁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러면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 후 범죄 조직에 가입한 A는 B에게 범죄 행위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우연을 가장하여 접촉하였다. 결국 돈이 필요했던 B는 A의 제안을 수락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범죄 조직에 가입했대요. 누가? A가 범죄 조직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B한테 범죄 행위를 도와달라고 우연을 가장해서 접촉을 했대요. 그러면 A가 B한테 접촉을 했는데 범죄 조직에 가입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죠.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낙인 이론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일탈을 저질렀었다라고 지금 앞에 나와 있어요. 근데 뒤쪽에 보면 범죄 조직에 가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 조직에 가입한 A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범죄 조직에서 범죄를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어디에 관한 내용이에요?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차교론에 관한 내용이 되겠죠. A가 범죄 조직에 가입해서 범죄를 배웠을 겁니다. 사실 명백하게 나와 있진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정도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단 말이죠. B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우연을 가정해서. 그럼 B 같은 경우도 범죄 조직에서 배운 건가요? 그렇진 않죠. B는 범죄 조직에 가입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B는 차별적 교제 이론에 따라서 일탈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B는 여전히 위에서 얘기한 머튼의 아노미 이론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B가 A의 제안을 수락해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밑에 보죠. A의 중학교 시기부터 고등학교 시기에 걸쳐 나타난 일탈 행동에 주목하면 A의 일탈 행동에는 가를 적용해야 된다. 뭐였죠? 낙인 이론이었습니다. 낙인 이론. 그러면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낙인 이론이 되겠네요. 그러면 나랑 다도 한번 보면 되겠죠. 나 같은 경우에 B의 고등학교 입학 후에 일탈 행동에 주목하면 B의 일탈 행동에는 나를 적용해야 된다. B 뭐였죠? 지금 여기서 나온 내용들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 일탈 행동에 주목하는 거니까 B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리했죠? 머튼의 아노미 이론 되겠습니다. 그럼 B가 A와 접촉하여 일탈 행동을 학습한다는 점에 주목하면 B의 일탈 행동에는 다를 적용해야 된다. 아니, B가 A랑 접촉해서 일탈 행동을 학습했습니까? 지금 이 선지에서? 그렇지 않아요. 지금 A가 범죄 조직에 가입해서 지금 이 범죄를 배웠을 가능성은 충분히 차교론의 관점에서 있을 수가 있지만 B가 A를 통해서 범죄를 배운 건 아닙니다. 그냥 A가 B한테 요청을 했고요. B는 그걸 도와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가 A에게 범죄 행위를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기에 무리가 있죠. 이 사람이 지금 B의 일탈 행동에 다를 적용해. 어차피 다는 지금 차교론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차교론밖에 없는데 이 다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병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교사가 한 말 봅시다. A, B의 일탈 행동에 가, 나는 적절하게 적용됐어. 낙인 이론이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적절하게 적용이 됐어. 하지만 B는 차별적 교제 이론을 적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일탈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 맞죠. B는 A한테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말이 정확하게 맞는 거다. 가, 나다는 각각 낙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교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다. 선지 한번 봅시다. 1번. 가는 낙인 이론은 일탈 집단 대신 정상적인 집단과의 교류가 일탈 행동을 억제한다고 본다. 이거 낙인 이론이 아니라 뭡니까? 차교론이잖아요. 그렇죠? 2번. 나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일탈 행동이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맞죠? 이거 머튼의 아노미 이론 얘기. 3번.
차교로는 일탈행동 자체보다 일탈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더 중시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교론이 일탈행동 자체보다 사회적 반응을 더 중시합니까? 이거는 낙인이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4번 가나는 낙인이론과 머튼의 아노미론은 모두 일탈행동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낙인이론은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차교론도 맞습니다. 근데 머튼의 아노미론이 뭐예요? 일탈행동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나는 머튼의 아노미론은 낙인이론이나 차교론과 달리 일탈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본다. 머튼의 아노미로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지금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죠? 차교론도 일탈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봐요. 일탈행동의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는 낙인이론, 즉 가에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5번도 틀렸습니다. 8번 갑니다. 다음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된 문화의 속성에 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사회에서는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면 남은 가족 모두가 흰색 옷을 입고 추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디에서? A 사회에서. 이 표현 보면 바로 알아야죠. 뭡니까? 공유성입니다. 공유성. 비부족민 중 일부가 착용한 조개 목걸이와 팔찌는 관광객들에게 평범한 장신구로 보이지만 해당 부족민에게는 사회적 유세를 과시하는 상징물로 여겨진다. 관광객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장신구로 보이는데 해당 부족민들한테는 사회적 유세를 과시하는 상징물로 여겨진다라는 표현. 이건 뭡니까? 또 공유성이죠. 그렇죠. 공유성의 측면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 문화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회 문화,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문화를 볼 때 이렇게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 문화를 볼 때 저렇게 인식하고 이런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공유성에 관한 특징, 공통적으로 부각된 건 공유성 되겠습니다. 1번,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이거 변동성이죠? 아니고요. 2번, 문화 요소들이 관련을 맺으며 하나의 체계를 형성한다. 이거 총체성이죠? 아니고요. 3번, 구성원 간의 사고와 행동의 동질성을 형성하게 해주는 게 공유성이 맞습니다. 4번, 새로운 삶의 방식들이 더해지면서 문화 요소가 풍부해진다. 이거 축적성이죠. 5번, 한 문화 요소의 변화가 다른 요소의 연쇄적 변화를 가져온다. 이거 총체성 안에서 변동성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다음과 같이 A씨를 구분할 때 이에 대한 질문에 모두 옳게 응답한 학생은 반문화, 주류문화, 하위문화에 관한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 들어갑시다. 한 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공유하는 문화인가? 라는 질문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없다. 한 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공유하는 문화는 뭐예요? A, B, C 여기다가 위치를 시켜놓고 문제 풀어봅시다. 한 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공유하는 문화, 바로 주류 문화죠. 근데 이걸로 A와 C를 구분할 수 없대요. A랑 C가 답이 똑같다는 소리죠. 근데 어차피 반문화, 주류 문화, 하위 문화 중에 이거에 대해서 yes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바로 주류 문화밖에 없습니다. 근데 A랑 B가 대답이 똑같다? 둘 다 아니오란 뜻이겠죠? C만 yes라고 대답을 했다는 뜻이고 C가 바로 주류 문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규범에 저항하거나 대립하는 문화인가? 이거는 뭐죠? 하나만 yes라고 대답할 수 있죠? 뭡니까? 반문화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반문화인데 이 질문을 가지고 A랑 C를 구분할 수 있다. C는 주류 문화였는데 A랑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A는 당연히 반문화가 되겠죠. C는 no라고 대답했고 A는 이 질문에 대해서 yes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럼 B는 자동적으로 하위 문화가 되는 거죠. 반문화는 하위 문화에 포함된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A는 모두 B에 속하는가? 반문화는 모두 하위 문화에 속하는가? 맞네요. 이거. A를 공유하는 구성원은 C의 문화에서 전체를 거부하는가? 반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은 주류 문화의 문화에서 전체를 거부하는가? 제가 이거 수업하면서 자주 하는 얘기인데 사회에 저항해가지고 막 사회를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김치는 먹습니다. 우리나라라고 해도 그렇죠. 반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 독재 정권에 저항하던 그런 운동권들요. 전부 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에서는 김치를 먹어요. 젓가락도 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전부 다 거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B는 C와 달리 해당 문화를 누리는 구성원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가? 하위 문화는 주류 문화와 달리 해당 문화를 누리는 구성원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가? 이거는요. 어떤 문화든지 다 그런 거예요. 반문화도 하위 문화도 주류 문화도 전부 다 해당 문화를 누리는 집단 안에서 그 집단의 구성원들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는 이건 일반적인 문화의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리라는 표현이 틀린 거죠. C는 사회가 변화하면서 A가 될 수 있는가? 주류 문화는 반문화가 될 수 있는가? 그렇죠. 반문화가 하위 문화가 될 수도, 하위 문화가 반문화가 될 수도, 주류 문화가 하위 문화가 될 수도,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될 수도 전부 다 서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기준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문화 분류의 기준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갑이 맞는 거구나. 1번 정답. 10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기능론, 갈등론 중 하나이다. 이거 9월 평가원에서 봤던 기억나세요, 혹시? 이거 진짜 비슷한 문제거든요. 그때도 갑이랑 을이랑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두 명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걸로 나오고 아래쪽에 총점 나와 있고 이 갑이 답변한 걸 가지고 을이 답변한 게 맞는지 틀린지를 추론해 가지고 총점이랑 비교를 해 가지고 어떤 경우의 수가 맞는지 A가 기능론이고 B가 갈등론인지 아니면 A가 갈등론이고 B가 기능론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게 수능에도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6월, 9월에 나온 유형을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차피 A는 기능론 아니면 갈등론이에요. 그렇죠. B도 기능론 아니면 갈등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동시에 기능론이 될 수는 없으니까 각각 서로 다른 입장이 되는 거겠죠. 이거를 그럼 딱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A가 기능론 아니면 갈등론이라는 거.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한번 따져보면 돼요. A가 기능론일 때 과연 이 표가 정확하게 들어맞을까? 혹은 B가 기능론일 때 정확하게 들어맞을까? 이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한번 풀어보죠. 일단은 A가 기능론이고 그 다음에 B가 갈등론인 경우를 한번 경우의 수로 대입을 해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을을 배치를 해주고,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은 여러분은 이제 샤프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막 샤프를 해가지고 막 지우고 막 다시 쓰고 막 이런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펜으로 오른쪽에다 정리를 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일단 지금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A가 기능론이고 B가 갈등론이다. A가 기능론이라면 기능론은 직업 유형 간 사회적 중요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는가? 당연히 그렇게 보죠. 기능론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중요도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의사가 편의점 알바보다 훨씬 더 하는 일이 많아. 사회적으로 중요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는 것도 합리적이고 그게 사회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기능론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원래는 예라고 대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갑은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면 갑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틀린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네 번째 질문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죠. 갑은 첫 번째 질문은 무조건 틀렸어요. 가는 무슨 질문인지 모르기 때문에 갑이 틀렸는지 맞는지 모르고요. 3번 문제. A는 기능론은 차등 분배가 갖는 사회적 순기능을 강조하는가? 강조한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기능론은. 근데 지금 아니요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럼 갑이 이것도 틀렸구나. 근데 갑이 총점이 2점이야. 갑이 총점이 2점. 을 같은 경우는 총점이 1점이고. 그러면 갑은 나머지 두 문제를 다 맞춰야지만 무조건 2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그냥 이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사실은 그냥 이대로 맞춰봐도 돼요. 이거 지금 갈등론이 B라고 가정한 상황이니까 갈등론은 사회 불평등을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보는가? 라고 하면은 갈등론은 그렇게 보지 않죠. 갈등론 같은 경우에는 사회 불평등이 불가피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건 기능론의 입장이고 갈등론은 사회 불평등을 극복해야 된다고 가리키죠. 사회 불평등이 꼭 세상에서 항상 나타나야 되는 거라고 보지도 않고요. 이게 마르크스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는 게 맞아서 그래서 지금 5가 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갑이 대답한 걸 가지고 을이 맞췄는지 틀린지를 추론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걸 먼저 해보는 겁니다. 을이 지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기억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이건 OX를 가릴 수가 없고요. 가 같은 경우에는 갑이 얘라고 대답해서 맞췄어요. 그럼 을도 얘라고 대답했으니까 을도 똑같이 맞춘 거지 당연히. 이런 논리 전개가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A는 이거 지금 A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게 있는데 갑 같은 경우에는 아니요라고 대답해서 틀렸단 말이죠. 근데 을은 yes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은 틀린 게 아니라 맞았겠죠, 반대로. 4번 B는 갑은 지금 아니요라고 대답해서 맞췄는데 을은 예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을은 틀린 거죠.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을의 총점이 1점인데 벌써 두 개나 맞췄어. 그럼 이건 뭐를 의미하냐? A는 기능론이고 B는 갈등론이다. 이 상황이 지금 이 표에 전혀 적용되지가 않는다는 소리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죠. A는 갈등론이고 B는 기능론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지금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겁니다. 1, 2, 3, 4번 다시 배치를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지금 A랑 B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갑이 대답한 거, 을이 대답한 거 전부 다 틀린 게 맞은 게 되고 맞은 게 틀린 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정답은 아니요, 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갑 같은 경우에는 1번은 맞았고 2번은 틀렸고 맞았고 틀렸고 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바꿔주면 되죠. 맞았고 틀렸고 맞았고 틀렸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 을도 지금 맞았던 질문이 다 틀리게 되고 틀렸던 질문이 맞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X, X, O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총점이 2점, 1점이죠. 을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못 맞췄기 때문에 1번도 당연히 틀린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갑이 지금 아니요라고 대답해서 맞췄었잖아요. 근데 을은 뭐라고 대답했으니까 틀렸을까요? 을은 당연히 예라고 대답했으니까 틀렸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맞다. A는 갈등론이고 B는 기능론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기억! 가에는 A는 B와 달리 개인의 기속적 요인이 사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물어봤습니다. 한번 보죠. 가에는 A는 B와 달리 우리 지금 가정한 거 한번 보죠. 갈등론은 기능론과 달리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사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는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등론이 이걸 간과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죠. 갈등론은 항상 이걸 주목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잖아요. 갈등론은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사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걸 절대로 간과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능론에 대해서 갈등론이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에 대한 질문에는 둘 다 아니요라고, 둘 다가 아니라 그냥 아니요라고 대답을 해야지 지금 이게 맞는 질문이, 맞는 대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갑이나 을이나 둘 다 예라고 대답을 했죠? 그래서 지금 둘 다 틀렸죠? 아, 그러면 가에 지금 이 질문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질문이 딱 들어가면은 갑, 을이 둘 다 예라고 대답을 해서 틀렸다가 되는 겁니다. 니은, 기억은 아니오이다. 그렇죠. 기억이란 거는 아니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방금 얘기를 해놨어요. 기억은 yes라고 대답해서 틀렸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디귿 리을은 쉽습니다. 디귿 같은 경우에 지금 A는 갈등론은 균등 분배가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에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본다. 이건 완전 기능론의 입장이죠. 기능론은 다 똑같이 나눠준다면 누가 열심히 하겠어. 그리고 다 똑같이 직업을 나눠준다면 좀 효율성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좀 더 능력이 있고 좀 더 역량이 있고 노력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좀 더 어려운 직업에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야 되는데 다 똑같이 직업을 나눠주고 직업에서 받는 보상도 다 똑같이 주게 되면은,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굳이 좋은 직업으로 가야 될 이유도 없잖아. 직업이 다 똑같게 보상을 받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소 배치의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기능론의 입장인 거죠. 지금 A가 갈등론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습니다. 리을, 기능론은 희소 가치의 분배 기준은 대다수 구성원이 합의한 것이라고 본다. 이거 기능론의 입장이 정확하게 맞는 거죠. 갈등론 어떻게 봅니까? 대다수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일부 지배층이 합의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료 수집 방법 A에서 C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C는 각각 면접법, 실험법, 질문지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갑은 운동에 따른 행복도 차이 연구에 A를 활용했어. 무작위로 선정된 성인 200명을 대상으로 주당 운동 시간과 행복 수준문을 문항에 답하게 하였다. 그러면 A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질문지법 되겠네요. 질문지법. B, C도 한번 배치를 해보죠. 을은 노년층의 인터넷 이용 양상에 B를 활용해서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들과 대화를 했구나. 그리고 비구조화된 질문에 답하겠구나. 비구조화된 질문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 뭡니까? 바로 면접법에 해당되는 거죠. 병은 음악 청취가 암기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C를 활용했어. 이거는 어차피 남은 게 지금 실험법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실험법일 텐데, 한 집단은 음악이 있는 상태에서 실험을 했구나. 여기다가 다른 집단은 음악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냅뒀구나. 통제 집단이겠구나. 아마도 단어를 학습한 후 평가 문항에 답하게 하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C는 실험법이 되겠네요. 1번, 질문지법은 면접법에 비해 조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한다. 반대죠. 면접법이 질문지법에 비해서 그런 거죠. 2번, 면접법은 질문지법과 달리 언어를 매개로 한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둘 다 상호작용이 필수적이죠. 언어를 매개로 해서. 3번, C는 B와 달리 실험법은 면접법과 달리 조사 대상자의 반응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의 반응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건 면접법의 특징입니다. 4번, 면접법은 질문지법이나 실험법과 달리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자, 이거 조금 중요한데, 실험법이든 질문지법이든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은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주관적 인식이란 게 뭡니까? 내가 정치 성향이 어떠냐,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질문지법에서 그런 거 조사 못 합니까?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너 정치 성향이 어때? 너 가치관이 어때?" 라고 물어보면 주관적 인식 파악할 수 있죠. 실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험법도 실험법에서 어떤 종속 변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질문지법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냥 말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야, 이거 뭐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더니 네가 조금 어때? 이 좀 공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이 바뀐 것 같아?" 라고 충분히 실험법에서도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료 조사 방법에서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건 공통점에 해당이 됩니다. 뭐 문헌연구법 같은 경우는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기가 좀 힘들겠지만 나머지는 사실상 다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5번 실험법은 A, B에 비해 질문지법, 면접법에 비해 자료 수집 상황에 대한 통제 수준이 높다. 통제 수준이 가장 높은 건 역시 실험법이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질문지법이 있고 그 다음은 면접법, 그 다음은 참여관찰법 수준으로 순서로 통제 수준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정답은 5번. 자, 12번.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대형 유통업체에 취업하기 위해 회사를 알아보던 중 영세한 식품회사를 운영 중인 부모님이 함께 일하자고 간곡하게 요청해서 고민에 빠졌어. 아, 이거 역할 갈등입니까? 아니죠. 그냥 회사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일하자고 간곡하게 요청해서 자기가 진로를 어느 방향으로 잡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 말하자면 진로 고민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건 역할 갈등이 아니죠. 역할에서 어떤 지위가 2개 이상이 있거나 지위가 하나가 있거나 어쨌든 역할이 2개가 나와 가지고 그 역할 2개를 동시에 충족을 시키지 못해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게 역할 갈등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역할이 2개가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일하자고 간곡하게 요청한 거는 굳이 따지자면 자식으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회사를 알아보던 중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역할이 있냐 이런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역할 갈등은 아닙니다. 결국 부모님의 회사에 입사해서 신입사원 연수를 받았다. 그 후 회사 매출이 늘어나자 자기 선택에 뿌듯해했다. 뭐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별거 없네요. 을은 자신이 원하던 연구소에 취업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아, 이거 뭐 중거 집단이랑 지금 현재 소속 집단이 일치해가지고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동물보호단체 회원, 시민단체 회원이네요. 이 을은 연구소로부터 동물 대상 실험을 시행하라는 요구를 받자 고민에 빠졌다. 아, 이거는 역할 갈등 맞죠. 동물보호단체 회원으로서의 역할, 동물을 보호해라라는 역할이 하나 나오고 연구소라는 집단에서 실험을 제대로 시행해라라는 역할을 요구받게 되죠. 이거 2개를 동시에 충족받을 수가 없어서 결국 역할 갈등 끝에 을은 실험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동물보호단체 회원으로서의 역할을 선택한 거죠. 연구소에서 받는 역할을 선택하지 않은, 그 역할에 맞는 역할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동물보호단체 회원으로서의 역할 행동을 선택한 겁니다. 결국 을은 실험을 거부하고,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역할 행동을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연구소로부터 나오는 연구원으로서의 역할 행동을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이 연구소에서 기대받는 정확한 역할 행동을 하지 않고 다른 역할 행동, 이 연구소로부터 요구받는 역할을 배신하는 역할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동물 실험 반대 운동을 주도해서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이거는 보상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보상은 당연히 동물보호단체 회원으로서의 역할 행동에 따른 보상이 될 겁니다. 기억! 갑은 귀속지위와 성취지위에 따른 역할 갈등을 경험하였다. 갑은 역할 갈등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갑은 일단 성취지위가 없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에 성취지위가 뭐가 있나요? 뭐 회사 취업 준비생? 그게 성취지위라고 볼 수 있나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성취지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제시가 돼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지 몰라도 딱히 취업 준비생이라는 뭐 회사 역할 이런 게 전혀 지금 이 글에서 제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역할이 나온다라고 보긴 힘들겠습니다. 귀속지위는 굳이 따지자면 볼 수 있어요. 부모님의 어떤 아들 혹은 딸로서의 역할이 지금 제시가 된다. 아들이라는 딸이라는 귀속지위에 따라서 역할이 나온다라고, 그것도 정확히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론을 할 수 있지만 성취지위에 따른 역할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역할 갈등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니은, 을은 서로 다른 2차적 사회화 기관에서의 각 지위에 따른 역할 갈등을 경험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을은 역할 갈등을 일단 경험했다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지위는 어디였나요? 연구원이었죠. 연구소. 이거 2차적 사회화 기관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동물보호단체도 2차적 사회화 기관이죠. 동물보호단체 회원이라는 지위에서 나오는 역할도 을의 역할 갈등에 일조를 한 또 다른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소리가 되는 거죠. 디귿, 갑은 을과 달리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서 예기사회화를 경험하였다. 예기사회화가 어딘지 한번 찾아볼까요? 혹시 이건가?
신입사원 연수 이게 예기사회화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건가? 맞죠? 이거 신입사원 연수 예기사회화 맞습니다. 앞으로 신입사원이란 지위를 가지게 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신입사원으로서의 어떤 역할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의 재사회화를 위해서 예기사회화가 이루어진 게 맞습니다. 이 연수라는 거, 미리 사회화를 한다는 거, 이게 예기사회화고 신입사원 연수는 정확하게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서 예기사회화를 경험한 게 맞나요? 지금 갑이 회사에 입사해서 신입사원 연수를 받았다고만 나와 있어요. 만약에 연수원에서 신입사원 연수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확실하게 나와 있으면 그 연수원은 사회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맞기 때문에 그건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맞아요. 근데 지금 보면 그냥 회사에 입사해서 연수를 받았다고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건 회사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갑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서 예기사회화를 경험했다. 예기사회화는 맞고 공식적 사회화 기관, 회사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을은요. 을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있나요? 여기 보면은 을도 없어요. 연구소라는 게 있는데 연구소는 사회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아닙니다.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연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기사회화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을의 입장에서는. 리을. 을은 갑과 달리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을,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감사장 받았습니다. 이게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죠. 어떤 역할 행동이었나요? 실험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동물 실험 반대 운동을 주도했어요. 이 역할 행동에 의해서 받은 보상이 바로 감사장이라는 겁니다. 갑 같은 경우에는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이거 아니어야 되죠. 지금 리을 선지가 맞으려면은. 갑은 확실히 보면은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을 이건가? 이걸로 헷갈렸을 수 있죠. 자신의 선택에 뿌듯해했다. 아니 뿌듯해한 게 지금 역할 보상을 받은 거야? 이건 보상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실질적인 어떤 보상을 받아야 그걸 보상이라고 얘기하지. 그냥 마음의 보상 이런 거는 여기서 보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문화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리을은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 13번 풀어봅시다. 청소년의 팬덤 활동에 부정적이었던 갑은 중학생의 팬덤 활동이 소비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어. 별 문제 없네요. 근데 팬덤 활동에 부정적이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이 약간 객관성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나라는 의문이 조금 들긴 합니다. 갑은 연구 대상 중학생과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질문지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를 했구나. 동의는 받았네요. 동의는 받았네요. 이거 연구 윤리에서 되게 중요한 거죠. 그 후 추가 조사에 대한 설명 없이 연구 대상 중 특정 학생들에게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중요하다. 추가 조사에 대한 설명 없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아니 연구 대상자한테는 항상 어떤 실험에 대한 철저한 그리고 면접이든 어떤 실험이든 철저하게 정보 제공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 실험의 목표는 무엇인지, 어떤 실험 과정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다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안 알려줬어요. 이건 문제가 되겠네요. 갑은 가설 검증을 위해 무성의하게 응답한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 이거 연구 윤리에서 나쁜 건가요? 아니지. 무성의하게 응답한 자료는 당연히 제외하는 게 맞는 거죠. 표본의 대표성을 위해서. 그 결과 가설이 수용됐다. 별 문제 없습니다. 이후 갑은 방송에 출연해서 연구 결과를 설명하였다. 그냥 연구 결과를 설명한 거 연구 윤리에서 문제 있습니까? 막 사생활을 공개한 것도 아니고. 이건 아무 상관이 없죠. 연구 윤리랑. 1번. 상관이 없다기보단 연구 윤리에 정확하게 그냥 행동을 한 겁니다. 뭐 딱히 나쁜 행동을 한 게 없어요. 1번 개인적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자료를 선별하였다. 팬덤 활동에 부정적이라는 서술은 나와 있지만 개인적 이해관계를 반영했다라는 표현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2번 면접 과정에서 연구 대상의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았다? 아니 익명성을 언제 보장하지 않았어요. 익명성에 대해서 딱히 얘기가 나와 있지도 않고 이걸 보장하지 않았다는 표현도 전혀 없습니다. 3번 자료 수집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연구 대상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이거 맞는 거죠. 어디 썼어요? 추가 조사에 대한 설명 없이. 이러면 안 되지. 추가 조사를 할 거면은 이 연구에 대해서 추가 조사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줬어야 되죠. 4번 연구 대상에게 미칠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연구 결과를 공표했다? 아니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연구 결과를 공표했다? 그냥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 4번 선지를 어떻게 추론해낼 수 있습니까? 전혀 안 되죠. 5번 자료 분석 과정에서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자료를 조작하였다. 자료를 조작했다고? 어디 자료를 조작했어? 무성의하게 응답한 일부 자료를 제외한 거? 이게 조작한 겁니까? 전혀 아니죠. 이건 조작한 게 아니에요. 표본의 대표성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14번 문제. 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병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이다.
오케이. 바로바로 가보죠. 워라밸에 대해서 의견 제시. 고용주를 비롯해 대다수 직원들이 워라밸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생각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네. 어떤 느낌이 납니까? 상상론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일상생활을 중시하면서도 생산성이 높은 직원들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또 인식 얘기를 하네. 그럼 이거 상상론이지. 개인의 인식이 중요하다.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 중요하다. 개인이 상황을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중요하다. 상상론입니다. 워라밸은 개인에게 일상생활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보장해 주는 것 같지만 한번 트네. 개인의 업무 능력을 극대화해서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기득권층의 이익을 증대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되었다. 기득권층 얘기 나오죠. 그 사람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이거 뭡니까? 당연히 갈등론에 해당되는 거죠. 워라밸 문화는 개인이 일상생활을 즐기며 자신을 재충전하여 사회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그리고 사회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데 워라밸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회 구조랑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고 안정을 이룬다라고 얘기하는 거 기능론에 해당되겠습니다. 1번 갑의 관점은 상상론은 사회문화 현상을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설명하지 않죠. 미시적인 측면, 개인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2번 갈등론은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거는 갈등론이 기능론을 비판할 때 하는 얘기죠. 기능론이 오히려 받는 비판이고요. 3번 기능론은 사회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다고 본다. 너무 쉬워. 4번 밥의 관점은 상상론은 을의 관점과 달리 갈등론과 달리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 속성으로 본다. 을이 갑과 달리 이렇게 보는 거죠. 5번 병의 관점 기능론은 을의 관점 갈등론과 달리 행위자의 능동성, 이거는 상상론의 특징이 되기 때문에 5번까지 틀렸습니다. 자, 15번 문제. 이 문제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니, 9월 평가원에는 A, B, C 지역 3개로 나왔는데 수능에서는 아예 4개로 출제를 해버렸어. 이거 정말 평가원 내년에는 5개로 나오나?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 문제 자체가.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 지역이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당황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미지수를 활용해 가지고 1차 방정식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지역들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A, B 지역을 묶는다든지 C, D 지역을 묶는다든지 어떤 식으로 묶는지도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중평균의 공식을 활용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가랑 나를 한번 구분을 해보면, 가는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노인들한테만 지급을 하는 어떤 연금이라고 합니다. 이거 뭡니까? 기초연금이에요.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면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거겠죠. 공공부조, 그 중에서도 기초연금에 해당이 되는 지시문입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노령 사망 장애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고 기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자 고용주가 분담해서 마련한 기금 뭡니까? 연금급여. 이거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에 해당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적어주시고, 그러면 이 가랑 나에다가 지금 공공부조 사보라고 지금 각각 이렇게 적어두고 좀 더 편하게 한번 해보죠. A지역, B지역, C지역, D지역이 있고, 밑에 보면은 이걸 보기 전에, 일단은 보기 전에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하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각국은 AD 4지역으로만 구성된다, 이 표현은 중요하죠. 가중평균이 성립될 수 있는 요건. B와 D지역 인구는 각각 A지역 인구의 0.5배이다. 2분의 1이라는 소리네요. B랑 D지역 인구가 각각 A지역 인구의. 그러면 A지역 인구를 200명으로 잡고 그 다음에 B지역이랑 D지역 인구를 100명으로 잡으면 뭐 비율이 대충 만족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인구를 아예 가정을 해버리면 문제를 푸는데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걸 가지고 해보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보면은 A 지역의 수급자 숫자 구할 수 있죠. 200명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수급자 숫자 몇 명입니까? 8명이에요. 그렇죠. B 지역의 수급자 수 몇 명입니까? 3명이죠. 지금 3%니까 지금 가의 수급자 수. C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얼마인지 몰라요. C 지역의 인구 숫자를 X라고 잡아둡시다. X라고. 그러면 지금 C 지역의 수급자 숫자는 0.07X가 되지 않을까요? X의 7%가 지금 해당이 되는 거니까 0.07X가 지금 C 지역의 수급자 수입니다. D 지역의 수급자 수는 그냥 7명이에요. 똑같이. 전체는요? 전체는 5%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도 정확하게 모르죠. 다만 전체도 지금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함으로써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숫자도. 몇 더하기 몇이에요? 400 더하기 X죠. 전체 같은 경우에는. 400 더하기
x가 전체 숫자라는 겁니다. 아,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1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전체 수급자 수가 결국은 A지역, B지역, C지역, D지역의 수급자 수다 보니까 8 더하기 3 더하기 0.07x 더하기 7은 400 더하기 x의 5%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보죠. 이렇게 되는 거죠, 대략적으로. 자, 400 더하기 여기 하나, 둘, 셋 다 더. 지금 400 더하기 x 여기다가 얼마를 곱한다? 5%니까 지금 0.05%를 곱한다. 그러면 이 숫자가 전체의 수급자 숫자인데 이거랑 뭐가 똑같다는 거죠? 지금 8명, 3명, 그리고 7명을 더한 숫자. 이거 뭡니까? 11 더하기 7이니까 18 더하기 여기 있는 C지역의 수급자 숫자 0.07x 0.07x 요 숫자랑 요 숫자가 똑같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 수급자 더하면은 여기 전체 수급자 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 방정식을 가지고 문제를 그냥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400에서 5%면 지금 20이잖아요. 20 더하기 0.05x가 되겠죠. 요 항은 그러면 요거를 18을 20쪽으로 넘겨주고 그러면 2가 되고 0.05x를 요쪽으로 넘겨주면 0.02x가 되게 되는데 그럼 x는 얼마죠? 바로 100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쭈르륵 풀어보시는 방법이 있어요. A, B, C, D 지역을 x가 100이 나왔으니까 풀어보시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사실은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가중평균 문제, 부분 비율을 가지고 부분 비율과 전체 비율이 있으면 어떤 부분 비율의 분모 간의 비율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공식에서 나오는 문제풀이 방법인데 요거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은 C지역이랑 D지역에 지금 공공구조를 가지고 할 건데 C지역이랑 D지역 같은 경우에 비율이 지금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C지역이랑 D지역을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예. 묶어가지고 어떤 지역을 만드냐? C 플러스 D 지역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C 플러스 D 지역의 지금 가의 공공부조의 수급 퍼센트는 얼마가 될까? 여기도 7%, 여기도 7%니까 이거 두 개를 합친 지역 같은 경우도 당연히 7%가 공공부조의 수급 비율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A 지역이랑 B 지역을 합쳐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A 지역이랑 B 지역을 합쳐버리면은 얼마가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알 수 있나요? 왜 몰라? 알 수 있지. A 지역이랑 B 지역의 인구 차이가 지금 A 지역이 2배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그려보면 됩니다. 우리가 맨날 이거 쌤이랑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려가지고 항상 만드는 게 있죠. 지금 B 지역이 지금 3%고 A 지역이 지금 4%인 상황입니다. 요게 지금 B 지역이고 요게 지금 A 지역이에요. 근데 A 지역이 B 지역에 비해서 인구 비율이 2배가 많습니다. 아, A 지역이 B 지역에 비해서 이 비율의 분모값이 2배가 더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 위로 이렇게 2를 각각 올려주면 이 거리가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거든요. 여기서 예를 들면 전체 비율이 있다 치면은 전체 비율이 만약에 요 위치에 있다 치면은 요게 2대 1인 경우에 이 거리가 그럼 거꾸로 내려가지고 A의 요 4의 이 비율의 분모값이 이 3의 분모값의 비율보다 2배 더 많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요거를 거꾸로 올려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가 2배, 여기가 1배 이런 거리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1이죠. 1.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3분의 2,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3분의 1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3에서 3분의 2 더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3은 3분의 9잖아요. 여기다가 3분의 2 더하면 이 위치는 3분의 11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3분의 10이고 여기는 3분의 9고 요 사이 3분의 11이 A 더하기 B 지역의 비율이 되겠어요. 그럼 A 더하기 B 지역의 비율이 지금 3분의 11로 지금 나온 상태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 더 있죠. 전체 비율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전체 비율은 5입니다. 그러면 7은 3분의 21이고 전체 비율 같은 경우는 3분의 15잖아요. 지금 이게 각각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요 위에서 그렸던 요 수평선을 하나 더 그려볼 수가 있겠죠. 요 위에다가 하나 그려봅시다. 공간이 없어가지고 조금 빡세긴 하네요. 여기다가 지금 A 더하기 B가 지금 3분의 11이에요. 그렇죠? 이쪽이 더 작으니까 A 더하기 B를 왼쪽에 위치시킵시다. 3분의 11이 A 더하기 B고 C 더하기 D는 7입니다. 3분의 21. 3분의 21. 요게 C 더하기 D란 말이죠. 그리고 전체
비율이 지금 3분의 15란 말이죠. 3분의 15면은 대충 위치가 이쪽에 더 가깝겠네요. 그럼 대충 한 요 정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3분의 15, 요게 바로 전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3분의 4,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3분의 6이잖아요. 그러면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4대 6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2대 3이나 마찬가지네요. 비율로 따지면. 그럼 여기 거꾸로 내려주면은 A 더하기 B는 3의 비율, A 더하기 B라는 이 3분의 11이라는 이 비율의 분모값은 3배, 뭐에 비해서? C랑 D가 2 정도의 값을 여기서 거꾸로 내려가지고 2, 3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비율들의 분모가 항상 A 더하기 B 지역의 인구, C 더하기 D 지역의 인구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3대 2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나왔으면 됐죠, 그러면 벌써. 왜? 우리는 A 더하기 B가 지금 두 개 더하면 지금 우리가 가정해 놓은 숫자에서 300이란 말이에요. 그럼 C 더하기 D를 더한 지역의 인구는 지금 200이란 소리잖아요. 3대 2니까. 이거 전체가 200인데 D 지역이 100이다? 그럼 X는 무조건 1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A, B, C, D 지역의 인구를 다 구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거.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제를 바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수급자 수를 가지고 비교하는 게 전부 다 아래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수급자 숫자를 적어두고 그냥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8명, 여기 3명, 여기는 7명이 되겠죠. 100명 중에 7%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0명 중에 20%니까 여기는 40명, 100명 중에 10%니까 여기는 10명. C지역은 100명 중에 30%니까 30, 그 다음에 D지역 같은 경우는 100명 중에 40%니까 40. 그 다음에 전체는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400명에다가 X 100 더한 거니까 지금 전체는 5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500명 중에 5%면 25명, 그리고 500명 중에 24%면 지금 120명으로 지금 숫자가 딱딱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선지를 풀어보면 되겠죠.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경우, 그러니까 공공부조의 경우 D지역 수급자 수는 A지역 수급자 수보다 많다. D지역 수급자 수 7명, A지역 수급자 수 8명. 그럼 A지역 수급자 수가 더 많은데요? 틀렸네요. 2번, 강제가입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 사회보험의 경우에 A지역 수급자 수는 C지역 수급자 수의 1.5배이다. 사회보험의 경우에 A지역 수급자 수 40명, C지역 수급자 수 얼마죠? 30명입니다. 40명이 30명이 1.5배입니까? 전혀 아니죠. 3번,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 즉 사회보험의 경우 A와 B 지역 간 수급자 수 차이, A랑 B 지역의 수급자 수 차이 얼마죠? 지금 여기 보면은 30명입니다. C랑 D 지역 간 수급자 수 차이 찾아보면 되죠? 30명이랑 40명이니까 여기는 10명입니다. 동일합니까? 다르죠. 4번, 선별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 뭡니까? 공공부조죠. 가의 갑국 전체 수급자 수 몇 명입니까? 25명이에요. 25명. 25명은 보편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 사회보험에서 B지역 수급자 수 얼마입니까? 지금 딱 보면은 10명이죠. B지역 수급자 수 10명. 10명의 2.5배이다. 25는 10의 2.5배이다. 그럼 정답 4번. 5번.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 대비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에 비는 C지역이 B지역보다 작다. 항상 대비 앞쪽에 있는 걸 분모로 넣어주면 되겠죠? 공공부조에 해당한 C지역이랑 B지역이랑 각각 비교를 하는 거니까 가서 한번 봅시다. C지역 같은 경우는 비율을 구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C지역 같은 경우는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 그러니까 가에 해당되는 제도를 지금 분모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7을 분모로 넣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거 30을 분자로 넣습니다. B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건 3을 분모로 넣고 10을 분자로 넣습니다. 그럼 C지역이 B지역보다 작나요? 아니요. C지역이 더 큰데요. 7분의 30이면 4 넘잖아요. 3분의 10이면 3 넘고 4는 못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큰 거죠. C지역이 B지역보다 크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16번입니다. A씨국에서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식사도구로 수저를 사용하던 A국에서는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하는 이웃나라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나이프와 포크도 식사도구로 사용했다. 뭐가 중요한 건가요? 도라는 이 표현이 중요한 거죠. 수저를 사용하던 걸 버렸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나이프와 포크 도라고 했기 때문에 수저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죠? 공존에 해당되는 겁니다. 문화 공존에 해당되는 거죠. B국의 군인들은 야외 훈련 중 철제 투구를 이용해서 음식을 끓여 먹었던 경험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어. 아이디어 얘기 나오니까 자극전파 생각나죠? 그냥 그렇게 척수반사로 외우면 안 됩니다.
새로운 형태의 냄비를 만들어 조리 도구로 사용하였다. 이거는 자극전파가 아니라 2차 발명에 속하는 겁니다. 왜냐? 자극전파라는 건 결국 외국에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온 거여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외국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온 게 아니라는 거죠. 외부 사회에서 얻어온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발명한 철제 투구가 있어. 그냥 이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음식을 끓여 먹었더니 맛있었단 말이지. 이 음식을 끓여 먹었더니 맛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냄비로 바꾼 거예요. 그럼 이건 철제 투구를 활용한 2차 발명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철제 투구가 1차 발명, 냄비가 2차 발명 이렇게 되는 거죠. 시국 사람들은 자신들을 식민 통치하였던 외국인들이 즐겨 먹던 통조림 고기를 자국의 전통 요리에 접목했어. 외국인들이 즐겨 먹던 통조림 고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전통 요리랑 더했단 말이죠. 그럼 이건 뭡니까? 융합이에요. 문화 융합. 그렇죠. 여기는 동화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1번 A국에서는 문화 병존이 맞아요. B시국에서는 문화 융합이 아니야. B국에서는 문화 융합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냥 2차 발명만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요. 2번 A시국에서는 직접 전파가 직접 전파 한번 찾아보죠. A국 같은 경우에는 이웃나라 사람과 교류했다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거 직접 전파 맞습니다. C국은요. 식민 통치했다고 나와 있죠. 외국인들이 즐겨 먹었대요. 이것도 식민 통치를 하다 보면 당연히 직접 전파가 나타나겠죠. B국에서는 자극 전파가 나타났냐? 자극 전파가 아니라 그냥 2차 발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3번 A, B국에서는 자발적 문화 접변이 C국에서는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고 3번 선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A국 같은 경우를 보죠. 자발적 문화 접변 나타났나요? 이웃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사용했다. 우리가 사용한 거죠. 남이 강요해서 한 게 아니라 자발적 문화 접변 맞네요. B국 같은 경우도 봅시다. 이거 자발적 문화 접변? 자발적으로 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자발적 문화 접변이에요. 근데? 이거 자발적 문화 접변이 아닙니다. 문화 접변은요. 외부 사회랑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다가 우리 문화가 바뀐 걸 문화 접변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 아무리 자발적으로 바꾼 거라 하더라도 외국이랑 접변이 없었기 때문에 외국을 통해서 뭐 전파가 와가지고 이게 문화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문화 접변에 해당되지 않아서 B국에서는 자발적 문화 접변이 일어난 적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C국에서는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냐? 식민 통치를 해서 외국인들이 야, 너 이거 무조건 먹어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문화가 바뀐 거라면 그거는 강제적 문화 접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외국인들이 그냥 먹었던 거를 자기들이 알아서 접목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이것도 자발적 문화 접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렸죠. 4번 A, B국은 C국과 달리 문화 변동 과정에서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였다. A, B국은 C국과 달리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였다. A국 같은 경우에는 문화 병존이 나타났고 B국 같은 경우는 2차 발명이 나타났어요.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그대로 있는 거 맞죠? 근데 C국도 지금 보면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유지됐단 말이죠. C국이 문화 정체성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건 동화에서만 나타나는 거고요. 문화 동화에서만 지금 융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유지된 게 맞습니다. C국도 유지됐기 때문에 틀렸어요. 5번 A시국에서는 B국과 달리 외래 문화와의 접촉으로 새로운 문화의 수가 나타났다. 이게 맞는 거죠. B국에서는 접촉이 안 나타났어요. 그냥 2차 발명이고 내부적 문화 변동의 요인. 지금 A국이랑 C국 같은 경우에는 외부 사회와 교류를 하면서 공존 혹은 융합이 나타난 게 맞습니다. 17번 사회 변동이론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생물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사회는 단순한 데서 복잡하고 분화된 상태로 변동한다. 끝났어요. 이거 뭐죠? 진화론입니다. 사회도 야만, 미개 문명이라는 일정한 단계를 거친다. 단선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진화론의 입장이죠. 각 문화는 유기체의 일생처럼 생성, 성장, 쇠퇴, 소멸 뭡니까? 바로 순환론 나와야죠. 자연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처럼 인간의 역사도 몰락사멸에 이룰 때도 있다. 발전하다가도 그거 순환론의 얘기입니다. 1번 진화론은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게 맞죠. 정답 1번입니다. 2번 순환론은 사회 변동에 대한 역동적 대응이 용이한가요? 아니죠. 역동적 대응이 잘 안 된다는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진화론은 순환론과 달리 사회 변동에 대응하는 인간의 노력을 과소평가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순환론이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죠. 진화론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사회 변동에 대응하는 인간의 노력을 과소평가한다고 보기가 좀 힘든 입장에 속합니다. 이거 가지고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경우가 있는데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진화론 같은 경우에는 사회마다 발전 속도가 다 다르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똑같은 단선적인 과정을 거치는 데 비해서 서양이 동양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전을 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랑 관련해서 인간의 노력을 무작정 과소평가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서양의 사람들이랑 동양의 사람들의 어떤 인간의
그 사람들의 노력이 달랐기 때문에 서양이 더 많이 빠르게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무조건 이게 거시적 관점이니까 그냥 사회 변동에 대응하는 인간의 노력을 과소평가한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위험한 사고방식이에요. 다만 이건 어찌 됐든 교과 과정 외의 내용이기 때문에 진화론이 인간의 노력을 과소평가했는지 아닌지는 사회문화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순환론이 사회 변동에 대응하는 인간의 노력을 과소평가한다. 이것만 확실히 알아도 풀 수 있는 선지라는 거. 그것만 확실히 알아둬도 문제를 푸는 데는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 4번. 순환론은 진화론과 달리 사회 변동에 일정한 방향이 있다고 본다. 일정한 방향은 순환론이 주장하는 게 아니죠. 진화론만 주장하는 거죠. 5번. 순환론과 진화론은 모두 사회 변동을 사회 발전으로 인식한다. 순환론은 사회 쇠퇴, 멸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18번 문제. 6평에서도 9평에서도 계속 나왔던 인구 구조랑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도표 문제 중에서는 이 유형이 제일 쉬워요. 이 유형은 정말 익숙해지기만 하면 진짜 빠르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도표가 좀 어려운 분들도요. 이 유형에 대해서는 연습하면은 진짜 문제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연습해 보세요. 이거 실제로 쌤도 문제 나왔을 때 이거는요 1분 안에 풀었어요. 진짜 금방 빠르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익숙해지기만 하면요. 한번 풀어보죠. 제시된 모든 연도의 부양인구는 동일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일단은 총부양비랑 노령화 지수가 나와 있고요. 이 두 가지의 지수가 나와 있으면요. 일단은 분모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부양인구랑 유소년 인구가 분모라서 어느 쪽에다가 지금 이렇게 이거는 푸는 방식 자체를 이렇게 잡으면 돼요. 노년인구, 부양인구, 유소년인구, 총인구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푸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리고 T년, T 플러스 30년, T 플러스 60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각각 숫자를 배치시켜 가면서 비교를 해 가면서 문제를 풀면 제일 편해요. 근데 제가 항상 이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중에서 하나를 100으로 잡아 가지고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쉽게 풀리거든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 어떤 노년 인구를 100으로 잡을 것인가, 부양 인구 혹은 유소년 인구 총 인구를 100으로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근데 제가 항상 제시를 하는 거는 첫 번째는 여기 있는 분모를 보라는 거. 이 지수들의 분모 값에다가 하나를 100으로 잡으면은 문제를 풀기 편해진다는 거. 근데 이 분모가 지금 두 개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중에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통 지금까지 나온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서는요.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위에 힌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아래에 단 뭐 이런 표현으로 힌트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는 단 제시된 모든 연도의 부양인구는 동일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부양인구를 기준으로 나머지를 비교하라라는 소리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양인구 여기 나와 있는 단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 거 부양인구가 뭐 연도에 따라서 뭐 2배가 된다 혹은 뭐 T 플러스 30년의 부양인구는 T년에 비해서 뭐 2분의 1이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부양인구에다가 100 잡아주란 소리예요. 이거를 강력한 힌트로 보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편할 겁니다. 이거를 기출문제들에다 적용해가지고 한번 연습을 좀 해보세요. 진짜로 제 말이 엄청 좋은 팁이라는 거를 알게 될 겁니다. 일단 부양인구 이거 제가 힌트 강조해드렸죠. 요거에다가 100을 잡아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00 부양인구는 매년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T년에 100명이었다 치면 T 플러스 30년에도 똑같이 100명이란 소리고요. T 플러스 60년에도 똑같이 100명이란 소리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노년인구, 유소년인구, 총인구의 비율을 각각 구해주면은 여기 있는 노년인구랑 여기 있는 총인구랑 여기 있는 유소년인구랑 막 넘어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게 되니까 편하게 되겠죠. 자, 일단 부양인구를 100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총부양비가 70이라고 했어요. 부양 인구가 100이라고 치면은 유소년 인구랑 노인 인구를 더하면 70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얘랑 얘를 더하면 70이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노령화 지수가 40이에요. 노령화 지수가 40이란 말은 유소년 인구분의 노인 인구가 100분의 40이란 소리인데 그러면은 이 시기에는 유소년 인구 대 노인 인구가 100분의 40이니까 5분의 2가 되겠네요. 5랑 5 대 2가 된다. 유소년 인구랑 노인 인구가.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총부양비가 70이니까 얘랑 얘 더하면 70이다. 그러면 0씩만 붙여주면은 딱딱 70이 합쳐서는 70이 되겠네요. 그러면 총인구는 얼마다? 170이 된다. 이렇게 하면 하나 나왔네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30년도 바로 해보면 되죠. 부양인구를 100이라고 잡았었습니다. 똑같다고 했었어요. 그 상황에서 총부양비가 64입니다. 얘랑 얘를 더하면 64구나. 얘랑 얘를 더하면 두 개 더하면 64인 상황에서 노령화 지수가 60입니다. 100분의 60이죠. 그럼 몇 분의 몇? 5분의 3이 됩니다.
5분의 3으로 지금 5대 3으로 유소년 인구가 5고 노년 인구가 3으로 지금 나눠지는 거야, 비율상으로. 근데 얘랑 얘를 더하면 64구나. 그럼 64를 5대 3이라는 비율로 나누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거 두 개 비율 더하면 8이잖아요. 그러면 64를 8로 나눠 가지고 그러면은 64를 8로 나오면 하나당 한 비율 1당 8이라는 숫자를 먹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5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는 얘는 40이 되겠고요. 곱하기 8을 해주면 3이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는 얘는 24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40, 여기는 24 적어주면 합이 64가 딱 되면서 5대 3의 비율을 만족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총인구는 16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총부양비가 56이라고 했으니까 t 플러스 60년에는 얘랑 얘랑 더하면은 56이 된다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노령화 지수가 100이에요. 이건 뭐? 1대 1이다. 뭐랑 뭐가? 유소년 인구랑 노인 인구가 1대 1이다. 56을 1대 1로 나눠 가진다. 유소년 인구랑 노인 인구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56을 1대 1로 나눠 가지면 28, 28씩 나눠 가지면 합 56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56이 총인구가 되겠고요. 끝났습니다. 요거랑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이제 다 비교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죠. 1번 노인 인구는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에 24% 증가했다. 노인 인구는 T년에서 T 플러스 30년으로 넘어가면서 24% 증가한 거예요. 20에서 24가 된 게 24% 증가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확히 말하면 딱 20%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20% 증가했죠. 2번 T년은 고령화 사회, T 플러스 30년은 고령 사회, T 플러스 60년은 초고령 사회에 해당된다.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냥 총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고령화, 고령사회, 초고령사회가 계산이 되고요. T년 같은 경우에는 총인구분의 노인 인구가 170분의 20이네요. 170분의 20. 그 다음에 T 플러스 30년 같은 경우에는 164분의 20이고요. T 플러스 60년 같은 경우에는 156분의 28입니다. 이거 가지고 그냥 계산해 보시면 돼요. 170분의 20은 딱 보니까 10%는 넘고 10%에서 14%가 넘나라고 체크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암산만 해봐도 14%는 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대충 10%에서 14% 사이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고령화 사회에 해당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30년은 164분의 20인데 이거는 확실히 10%가 넘고요. 14%가 넘습니까? 라고 하면은 14%는 안 넘는 것 같은데 14%는 안 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 고령사회라고 할 수 있나요? 고령사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2번은 틀리게 되는 거죠. 나머지도 다 해보시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T 플러스 60년도요, 20%가 안 넘어요. 이게 156분의 28이면은, 이게 156에서 지금 20%가 넘으려면은 최소한 30 이상이어야 되는데, 분자가. 근데 그렇지가 않죠. 28밖에 안 되니까, 이게 20%가 안 돼서 초고령 사회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시면은 그냥 나오고요. 3번. 65세 이상 인구 1명당 15에서 64세 인구는 T년이 가장 적고 T 플러스 60년이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T년, T 플러스 30년, T 플러스 60년 다 구해봐야 돼요. 그렇죠? 65세 이상 인구 1명당이니까 65세 이상 인구를 분모로 넣고 15에서 64세 부양 인구를 분자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T년부터 한번 해보죠. T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되냐? 이거 여기다 왼쪽에다가 좀 빼가지고 한번 해보죠. T년, T 플러스 30년, T 플러스 60년 지금 3번 선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여기 T년에는 20이고 유소년 부양인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입니다. 그러면 비율이 5네요. T 플러스 30년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해보면 되겠죠. 24분의 100입니다. 이번에는 24분의 100. T 플러스 60년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해보면 됩니다. 28분의 100이네요. 28분의 100. 그러면 어디가 제일 높죠? 이쪽이 제일 높네요. T년이 제일 높고 T 플러스 60년이 가장 낮네요. 그러면 정반대로 지금 적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4번.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이것도 그냥 뭐가 가장 높고 뭐가 가장 낮다고 하니까 그냥 쭈르륵 비교해 보면 되겠죠. 총인구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170분의 50. 170분의 50. 이게 T년의 총인구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그 다음에 T 플러스 30년에는 164분의 유소년 인구 40. 그 다음에 T 플러스 60년에는 156분의 28. 156분의 28. 그러면은 어디가 지금 가장 높나요? 체크해 보면 되겠네요. 170분의 50이 가장 높나요? 왜 맞나요? 170분의 50이 가장 높은 거 맞습니까? 지금 대충 보면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지금 분모값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한 6,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 여기서는 분자 차이가 10 차이 나고 여기서 여기까지 12 차이 나고 그러는데 얘가 아무리 봐도 비율이 가장 커 보입니다. 대충 봐도 얘는 한 30% 정도가 되는데 얘는 30%에 좀 많이 못 미치고요. 얘 같은 경우는 30%에 턱도 없습니다. 그럼 T 플러스 30년이 가장 낫다라는 것도 체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죠. 실제로 T 플러스 30년이 가장 낫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T 플러스 30년이 164분의 40이라서 이게 한 대략 한 20%는 넘어가고 확실히 한 25%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대략 저 암산으로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힘들면은 그냥 실제로 대략적인 계산으로 근사값을 구해보시면 됩니다. 이거 대충 한 25 정도 될 것 같거든요. 퍼센트로 따지면은. 근데 이거는 지금 딱 보니까 20%가 안 돼. 그쵸? 그러면은 T 플러스 60년이 가장 낮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렸죠. 그럼 정답 5번이겠네요. 5번 보죠. 유소년 인구의 T 플러스 30년 대비 T 플러스 60년의 B는 노인 인구의 T 플러스 30년 대비 T 플러스 60년의 B보다 작다. 계산해보면 되겠죠? 유소년 인구 한번 보면은 T 플러스 30년 대비 T 플러스 60년의 B. 이게 뭐죠? 얼마 값이 나옵니까? 지금 해보면은 30년 대비 60년이니까 40분의 28 아닙니까? 40분의 28. 그러면 T 플러스 30년 대비 T 플러스 60년의 B 요거 여기다가 배치해 보겠습니다. T 플러스 노인 인구의 T 플러스 30년 대 노인 인구의 T 플러스 30년 24분의 T 플러스 60년 24분의 28 24분의 28보다 이쪽이 더 작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24분의 28이 당연히 40분의 28보다는 더 크죠.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 됩니다. 19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A, D는 각각 공동사회, 이익사회, 공식조직, 자발직사체 사회 집단 문제고요. 무난하게 출제됐습니다. 이렇게 A, B, C, D 위치를 잡아놓고 각각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여기 있네요. 이걸 가지고 그냥 풀어보면 되겠네요. 갑의 일상에 나타난 밑줄 친 사회 집단 및 사회 조직을 A, B, C, D에 맞게 분류하시오. 갑은 평일에는 직장의 노동조합 모임이나 사내 탁구 동호회에서 가족, 대학교, 조기축구회, 시민단체 이렇게 그냥 나와 있어서 맥락 읽을 필요 없이 그냥 하나하나 집단 구분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집단 및 사회 조직을 A, B, C, D로 각각 나눠가지고 분류를 했다 그래요. 근데 B가 다 포함되어 있어. 노동조합, 사내 탁구 동호회, 가족, 대학교, 조기축구회, 시민단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없네요. 잘 보니까 디귿이 없네. 가족이 없네. 그럼 이거 뭐겠습니까? 이익사회만 하나 빠진 거잖아요. 공동사회만 하나 빠진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겠습니까? 이익사회에 해당되는 거죠. 이익사회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익 집단이랑 헷갈릴지도 모르니까 그냥 다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A가 지금 기역, 리을, 비읍이 속한데요. 기역, 리을, 비읍의 공통점 한번 찾아보죠. 노동조합, 리을, 대학교, 비읍, 시민단체. 나머지 애들한테는 없는 얘들만의 특성이 뭘까요? 셋 다 공식 조직이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가 공식 조직이 되겠죠. 이 정도는 그냥 외워두셔야죠. 집단의 분류 같은 거는. 어떤 집단이 공식 조직인지 비공식 조직인지 이 정도는 제가 지금 따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외워주세요. D 같은 경우에는 디귿만 해당되는 겁니다. 디귿. 이 뭔지 보니까 지금 가족이네요. 가족. 그러면은 지금 공동사회인 가족만 지금 디귿에 해당된다. 공동사회만 해당된다. 그럼 C는 자동으로 뭡니까?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다 나눠줬습니다. 기억. 기억에서 비읍 중 비공식 조직의 개수는 2개이다. 여기서 비공식 조직의 개수가 2개라고? 노동조합 비공식 조직? 아니죠. 사내 탁구 동호회 비공식 조직 맞습니다. 하나 일단 있네요. 가족 비공식 조직 아니고 대학교 아니고 조기축구회? 대학교 졸업 이후에 참여했던 조기축구회가 비공식 조직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거는 그냥 졸업 후에 그냥 사회인들이 만드는 조기축구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 조직에 포함이 돼 있지 않아서 비공식 조직이 아닙니다. 시민단체도 비공식 조직이 아니고요. 그러면 2개가 아니라 몇 개다? 1개밖에 없어요. 사내 탁구 동호회밖에 없는 거죠. 니은. 가는 기역, 니은, 미음, 비읍이다. 가가 뭔데? C가 자발적 결사체니까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되는 거 찾아내라는 소리입니다. 자발적 결사체 여기서 뭐뭐 있죠? 노동조합 자발적 결사체 맞죠? 니은 사내 탁구 동호회 자발적 결사체 비공식 조직 맞죠? 가족은 자발적 결사체 아니고요. 대학교도 자발적 결사체 아니고요. 공식 조직에만 해당되고요. 조기축구회 그리고 시민단체도 자발적 결사체가 맞습니다. 기역, 니은, 미음, 비읍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되는 거 맞네요. 디귿. A는 공식 조직, B는 이익사회이다. A는 공식 조직, B는 이익사회이다. 맞고요. 그러면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C는 D와 달리 자발적 결사체는 공동사회와 달리 집단의 결합 자체가 집단 형성의 목적이다. 이건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거 공식 조직의 특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는 C에 비해서라고 얘기를 하면은 맞지만 C는 D에 비해서 C는 D와 달리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틀린 겁니다. 그렇죠? 20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6월이랑 9월 평가에 나왔던 어떤 문제입니까? 성별 불평등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전형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분모분의 분자한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는 그런 지수를 가지고 내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푸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분수에다가 곱하기 100을 했단 말은요, 여러분. 분모값을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분자가 그에 비해서 몇 %만큼의 값을 가지는지, 이 100이라는 숫자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값을 가지는지, 그게 바로 여기 40, 20, 10 이런 숫자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평균이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평균입니다. 평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남자 근로자 평균 임금과 여자 근로자 평균 임금이 있으면은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은 항상 남자 근로자 평균 임금과 여자 근로자 평균 임금의 사이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맞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은 항상 남자, 여자 집단밖에 없기 때문에 근로자 전체 집단 중에서 이 두 개의 집단으로밖에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전체 평균 임금은 남자 평균 임금과 여자 평균 임금 사이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자랑 여자의 숫자가 같다? 그러면 남자 평균 임금과 여자 평균 임금의 그 안에서의 평균, 딱 중간에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이 맞춰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알아두면은 이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위에 지수별 분석 대상 성비는 모두 1대1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도 전체 평균 교육 연수가 나와 있는데 남자 평균, 여자 평균이 나와 있는데 남자, 여자 숫자가 같다? 그러면은 남자 평균 임금이랑 여자 평균 임금의 딱 가운데에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줬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문제를 좀 쉽게 풀려면 항상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숫자를 좀 적어주면 돼요. 근로자 평균 임금은 항상 이 안에서 100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평균 임금, 여자 평균 임금을 이 100의 값에 비해 가지고 넣어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이야, 100이야, 100이야. 좀 이상한데? 하여튼 이런 느낌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이 100인 상황에서, 그리고 성비가 1대1이기 때문에 남자 근로자 평균 임금이랑 여자 평균 임금 사이에 근로자 평균 임금 즉 100이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다 남자에서 여자를 뺀 값인데 지금 여기 양수가 나오고 있으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 임금이 높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전체 평균 임금이 100인데 남자에서 여자를 빼면 4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그럼 어떻게 배치를 해보면 될까요? 이거는 센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숫자의 센스에 관한 내용인데 사실 방정식 문제 형태로 풀어도 돼요. 뭐 남자 근로자를 X라고 잡고 X-Y는 여성 근로자는 40이니까 Y는 X-40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X랑 X-40이 있는데 X랑 X-40의 딱 정 가운데가 x 더하기 x-40분의 2 해가지고 그게 100의 값이다. 그러면 x는 뭐 얼마인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는데 이 정도는 센스로 풀 수 있으셔야죠, 여러분들. 남자 임금이랑 여자 임금 차이가 40만큼 나요. 근데 이 두 개의 남자 임금이랑 여자 임금의 딱 정 가운데가 100이야. 그러면 남자 임금은 얼마로 잡으면 될까요? 120으로 잡으면 되죠. 여자 임금은 얼마로 잡으면 되나요? 80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딱 40만큼 차이가 나면서 이 두 개 평균 임금의 가운데가 딱 100이라는 전체 평균 임금의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금방금방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20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을국에서는. 그러면 지금 요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20만큼 차이가 난다? 그러면 남자를 110으로 잡아주고 여자를 90으로 잡아주면은 딱 정 가운데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이 위치하면서 20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긴 10입니다. 그럼 어떻게 잡으면 돼요? 105랑 95랑 이렇게 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20이에요. 아까랑 똑같죠? 그러면은 110이랑 90으로 잡아주고 여기는 50이나 차이가 나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150, 50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100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되죠. 여기다가는 125랑 75를 잡아주면은 딱 50 차이가 나면서 여기서는 딱 정 가운데 전체 국민 전체 평균 교육 연수 값이 100이고 남자 쪽 값, 여자 쪽 값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죠. 평균, 가운데 평균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긴 10 차이가 안 되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105랑 95 이렇게 남자 평균, 여자 평균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보죠. 1번 갑국의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의 1.5배이다. 갑국의 남성 근로자, 갑국 지금 요게 점점점 찍혀 있는 건데 맨 앞에 있는 거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성별 임금 격차 지수 보면 되겠네요. 여기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기 보면은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을 우리가 120으로 잡아놨단 말이죠. 120으로.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80으로 잡아놨고요. 1.5배이다. 1.5배 맞는데요? 1번 정답 끝났네. 헐, 불안합니다. 왠지 뒤에 뭔가 정답이 있는데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20번 문제가 1번인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1번이 맞아요. 뒤에서 해보면은. 한번 문제 풀어보죠. 나머지도. 을국의 남성 평균 교육 연수는 여성 평균 교육 연수의 3배이다. 을국의 남성 평균 교육 연수 찾아보면 되죠. 을국이 이 가운데에 있는 건데 남성 평균 교육 연수 여기서 125라고 우리가 잡아놨습니다. 125는 여성 평균 교육 연수 75. 75의 3배인가요? 125가? 아니죠. 125는 7.5의 3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죠. 3번. 병국의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의 비는 병국에서 세 번째 이거 얘기하는 건데 병국의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의 비 105분의 95가 되겠죠. 병국 같은 경우에는 105분의 95. 병국의 비 이게 105분의 95입니다. 갑국의 남성 평균 교육 연수 대비 여성 평균 교육 연수의 비. 여성 교육 연수입니다. 이거 또 여기서 보면 안 돼요. 이번에는 교육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봐야 됩니다. 성별 교육 격차 지수. 여기서 보면은 갑국에서 찾아보면 되죠. 갑국에 지금 20이니까 110분의 90 나오네요. 이거 갑국의 남성 평균 교육 연수 대비 여성 평균 교육 연수의 비는 지금 110분의 90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쪽보다 작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 얘가 얘보다 작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닌데요. 이쪽이 분모는 더 작고 분자는 더 큰데 그러면 이쪽이 더 큰 건데 그러면 이거 틀린 게 맞죠. 4번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의 비는 을국이 갑국보다는 작지만 병국보다는 크다. 또 다 계산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갑을 병 다 구해줘야 됩니다. 갑, 을, 병 다 구한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 풀어보죠.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얘기하는 거니까 이쪽에서 성별 임금 격차 지수에서 찾아야 됩니다. 갑국은 지금 보면은 남성 평균 대비 여성 근로자니까 남성이 분모, 남성 120분의 80 이렇게 되는 거죠. 120분의 80. 을국 같은 경우에는 110분의 90이네요. 110분의 90. 병국 같은 경우에는 105분의 95네요. 105분의 95.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풀어보면은 을국이 각국보다는 작나요? 지금 보면은 을국이 각국보다 더 큰데? 이쪽이 더 큰데요. 분모는 더 작고 분자는 더 크잖아요. 을국이 각국보다 더 커요. 그러니 벌써 틀렸습니다. 4번은 틀렸네요. 병국보다는 그리고 사실 작습니다. 을국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4번은 그냥 다 틀린 표현입니다. 5번. 갑병국 중 경제 측면에서 성불평등이 가장 심한 국가 어느 쪽일까요? 지금 체크를 해보면 되죠. 경제 측면에서 임금 얘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사회 측면에서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교육 얘기하는 거겠구나. 경제 측면에서 성불평등이 가장 심한 국가는 뭡니까? 갑국이에요. 120이랑 80이나 차이가 나죠. 이거 그냥 40이란 숫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측면에서 성불평등이 가장 심한 국가는 이 50이나 차이가 나는 이 을국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성불평등이 가장 심한 국가는 동일한 게 아니라 임금 쪽에서는 갑국, 교육 쪽에서는 을국으로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번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요. 이번에 특히 시험 보신 수험생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예비 고3이 되는 지금 이 순간 혹은 나중에 고3이 돼가지고 이 영상을 보게 되는 분들 모두에게 기출문제 분석을 꼭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수능 같은 경우는 새로운 형태의 유형이 이제 나왔고 본격적으로 사회문화가 좀 바뀌는 신호탄을 울리는 시험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제 열심히 분석을 해서 꼭 그 이후에 사회문화 수능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족족 다 만점을 받기를 바랍니다. 현자타임이었습니다.